당뇨병 환자에서 아스피린을 먹으면 1차 예방으로 좋을까 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임상실험 하나를 오늘 네 번째 시리즈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스피린에 대한 시리즈로 4개의 논문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왕 아스피린에 대해서 말을 시작했기 때문에 네 번째 논문까지 다 말씀을 드려야 돼서 오늘 하는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아스피린에 대한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논문이 제가 말씀드리면 100% 진실, 100% 거짓 이런 게 아니라 이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들이 그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고려를 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논문을 가지고 나는 이렇게 100%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생각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학 논문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리다 보면 의사들이 듣기에는 그럴 수 있구나, 그랬구나, 그러면 환자하는데 뭐 내가 좀 고려를 해야겠다 이 정도로 들으시는데 환자분들은 이게 진리인 양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있으셔서 그러면 나는 왜 안 해? 이렇게 섣불리 결단을 하시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조심하시라고 다시 말씀드리고요. 제 유튜브 채널 이거는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환자들이 의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 그거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치료를 위해서 의사를 믿고 이런 증거 자료들이 있어서 한 거니까 약 드시라고 했으면 드시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정확한 치료를 하자는 의미라는 거를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계속 매일마다 서론이 길어요, 제가. 그래서 이 네 번째 논문에서는 15,480명을 가지고 한 임상실험, 벌써 이제 아스피린 그 같은 임상실험이었는데요. 약간 세분화된 통계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7.4년을 추적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건강한 70세 이상의 노인들을 100mg의 아스피린을 주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심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발생 빈도를 확인을 한 겁니다. 그 심혈관 질환이라는 거는 죽지 않은 심근경색증이 왔거나 죽지 않은 뇌졸중이 와서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럼 죽지 않은 뇌졸중의 빈도, 아니면은 TIA라고 해서 24시간에 뇌졸중이 왔다가 24시간에 증상이 없어지는 것들, 그리고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이라서 사망을 한 숫자,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다 큰 일이죠. 이런 큰 심혈관계 질환의 일들이 있었던 것을 비교를 한 겁니다. 그래서 100mg의 아스피린을 먹었던 군에서는 총 658명이 그런 일을 당해서 그럼 그 군에서 8.5%가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스피린이 아닌 가짜 약을 먹었었던 사람에서는 743명이 그런 일이 있어서 총 9.6%의 이런 심혈관 질환이 있었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물론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숫자가 나왔고요. 그래서 결론은 당뇨가 있었던 사람에서 아스피린을 먹었으면 이런 심근경색증, 뇌졸중, 아니면 TIA 24시간에 뇌졸중의 증상이 없어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횟수가 줄어들었다라는 게 이제 이 실험의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굉장히 심한 입원을 할 정도로 심한 출혈을 하거나 아니면
수혈을 할 정도로 심한 출혈을 한 그런 출혈의 횟수는 아스피린을 먹었던 군에서는 4.1%, 그리고 가짜 약을 먹었던 그룹에서는 3.2%, 총 숫자로는 314명이 아스피린 군에서 일어났고 245명이 가짜 약을 먹은 군에서 그 출혈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9%의 증가율이 보였다고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출혈들은 대부분 위장 관계의 출혈, 위출혈이나 장출혈이었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논문을 봤을 때 당뇨 환자들 중에서 심혈관 질환,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 아니면 사망을 볼 때 당뇨 환자에서는 이거를 먹으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처럼 보이기는 하는데요. 그만큼 또 출혈의 걱정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그 베네핏을 본 숫자가 굉장히 컸을까 하는 데는 의미를 두기가 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직까지도 현재 의사회의 의사들이 전반적인 추천은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이 벌써 한 번은 있었던 사람에서는 아스피린을 먹어라.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이 두 번째 큰 게 올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거를 막는 효과가 굉장히 큰 데 비해서 출혈의 부작용은 이만큼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출혈의 부작용이 이만큼이 있는데 내가 어떤 질환을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요만큼만 더 많다면 그러면 이제 애매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반면에서 그 질환을 막을 수 있는 확률이 요만큼밖에 없는데 출혈의 방이 이만큼이다. 그러면은 그거는 질병의 예방은 했지만 부작용이 더 컸기 때문에 우리가 쓸 수가 없다는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굉장히 정확하게 말을 하면 모든 의사들이 비슷한 말을 했는데 환자들이 하나만 들으면 그거 필요 없어요. 뭐 이렇게 간단하게 듣거나 어떤 부분만 딱 보게 되면 어떤 의사는 있다 하고 어떤 의사는 없다 하는 것처럼 들리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번에 좀 제가 유튜브 한 게 분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굉장히 간단한 사실은 결론은 제가 벌써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증이 있었던 사람한테는 먹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아직까지는 좀 먹는데 좀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대부분의 의사들이 오피니언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좀 느끼고 있고 물론 대장암의 그 발생을 줄여줄 수 있다는 자료가 있기는 한데 그 논문을 자세히 보면 5년 먹어가지고는 줄여지지 않아요. 10년 이상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70세의 노인에서 10년 이상 먹여서 10년 후부터 대장암의 발생 빈도가 조금 줄다고 하면은 그럼 80세 넘어가지고 암이 얼마나 많이 줄었을까? 그만큼 70세 이상의 사람들이 베네핏을 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예방의학 관리센터에서도 70세 이상한테 아스피린을 그 대장암 목적으로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50대 이런 사람들한테 대장암의 위험이 노출이 된 사람에서는 아스피린을 먹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 그 정도 이야기입니다. 꼭 줘라 이런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의사가 환자를 봤을 때 대장암의 위험이 더 노출이 되고 장이나 위 출혈이 위험도가 낮은 사람에 한해서 대장암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서 해볼만 할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레벨 정도거든요. 그런데 한국 분들은 많은 분들이 위장 출혈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암이 아버지도 장암으로 돌아가셨고 큰아버지도 장암으로 50대에 돌아가셨다. 자, 그러면 제가 의사라면 아마 아스피린을 먹어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환자가 위궤양도 없었고 이랬다면. 그런데
뭐 아버지나 누가 뭐 장암으로 돌아가시지 않았고 장암이 있었어도 뭐 85세에 장암을 발견해가지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50세의 사람에게 그 한 명이 그렇게 뭐 아버지나 뭐 큰아버지나 누가 한 명이 그렇게 된 걸 가지고 이분이 장암이 발생이 높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런 반면에 한국 사람의 많은 사람들이 위출혈이 많은데 뭐 이분이 뭐 속이 쓰리다, 뭐 50대인데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뭐 사업을 운영을 하는데 뭐 잘못됐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위내시경 해보니까 뭐 위궤양이 좀 있었다. 당연히 그런 사람한테 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40대, 50대 한국에서 스트레스 받고 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위궤양이나 위염이 없으신 분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별로 없어요. 뭐 위염이 있었다고 꼭 위출혈이 많다는 건 아니지만 위궤양이 있으면 확실히 많아진대. 그러면 위궤양까지 안 가고 위염까지 있었다? 그러면은 위출혈이 많아질 건가? 자, 여기에 대해서도 왈가불가 할 수 있는데, 자, 이분이 50대에는 위출혈이 변할수록 안 할 수 있지만 계속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하다 보면 아스피린을 먹고 하면 60대, 65세, 70세에 출혈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이분이 10년 동안 아스피린을 먹어서 출혈이 없어야지 암에 대한 위험도가 조금 낮아지는 건데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한테 무조건 아스피린을 먹으라고 하기는 조금 위험이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뭐 100명 중에 1명 뭐 출혈이 있는데 뭐 그거 뭐 지금 여기 보니까 70세 이상 뭐 출혈 2%밖에 안 했다. 뭐 2% 가지고 뭐 그렇게 스트레스 받냐 하시는데, 자, 한국에서 환자를 하루에 200명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2%라고 하면 뭐예요? 하루에 4명씩 출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의사 입장에서 내가 환자한테 약을 주기 시작을 했는데 하루에 4명씩 내가 준 약 때문에 출혈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숫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날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내가 오늘 준 4명이 1년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부작용에 대해서 1%의 부작용이면 의사가 어떤 거를 해가지고 1%가 나게 되면 굉장히 큰 숫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포크라테스 선서 하는데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들먹이자면 이런 경우가 되겠죠. 우리가 아스피린을 줘서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뭐 1명이 일어날 수 있는데 1000명 중에 100명을 뭐 암에서 구제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 1명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희생을 하고 하는 거긴 하지만 예방 효과가 요만큼 있는데 100명 중에 2명이 문제가 만들 수 있다. 그러면은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물론 이거는 제 오피니언이고, 그리고 그 시점을 여기까지 두느냐는 모든 의사들이 오피니언이 다르고, 그리고 저 또한 이 환자한테서는 이 부담을 가지고 내가 주는 거고, 이 환자한테는 그 부담이 더 많을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이 환자한테는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자, 자신한테 그게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는 자신이 보고 있는 의사분과 말씀을 하라는 것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그 논문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께 직접 해당이 될지 안 될지는 제가 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시는 의사분이 이것저것 다 고려를 해봐서 결정을 하는 거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또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임상실험과 의학 학회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가지고 자가치료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이런 자료를 의사들이 보고 여러분들을 치료를 하는 거니까 의문이 있으면 자신의 의사와 토론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자신과 맞는 치료를 하시는데 도움을 주고 믿음을 가지시라고 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